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마르타 자라스카 작가님이 지은 고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책입니다. 먼저 차례를 보겠습니다. 제1장 육식 동물의 세계, 제2장 고기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다, 제3장 만들어진 신화 단백질, 제4장 우리를 중독시키는 고기의 맛, 제5장 고기를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 제6장 육류 수요의 비밀, 제7장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을 상징한다, 제8장 과거의 채식주의는 왜 실패했을까, 제9장 채식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 제10장 육류 금기는 왜 생겼을까, 제11장 아시아의 폭증하는 육류 소비, 제12장 육식의 미래. 머릿말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9년 여름, 나의 어머니는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새 남편과 양아들과 살기 시작했는데 두 사람은 모두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였다. 상냥한 폴란드인 아내인 어머니는 매일 저녁 두 사람을 위해 채소 위주의 요리를 준비했고 자신을 위한 고기 위주의 음식은 따로 차렸다. 누구도 어머니에게 식단을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어머니도 두 종류의 요리를 꺼리지 않았다. 그러던 2009년 어머니는 우연히 육류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위험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5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붉은색 육류를 다량 섭취하면 심장질환으로 인한 여성의 조기 사망 위험이 50% 증가하고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0% 증가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를 읽은 어머니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소위 나쁜 LDL 콜레스테롤로 동맥이 막히거나 육류 요리 중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다한방향족 탄화수소로 세포에 손상을 입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니는 자신의 건강을 더 잘 돌보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더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주위에 선언했다. 어머니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다. 하지만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육즙이 흐르는 햄과 부드러운 파테가 다시 냉장고를 채웠다. 그해 여름 이후로도 어머니는 고기를 끊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마치 내 남편의 끝없는 금연 시도처럼 말이다. 어느 날 내가 어머니에게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한 일은 어떻게 됐느냐고 묻자 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난 고기가 좋고 계속 먹을 거야. 그게 다지 뭐. 하지만 내게는 그게 다가 아니었다. 나는 인류와 육류의 상관관계에 관해 몇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왜 인간은 그토록 동물성 단백질을 갈망하는가? 무엇 때문에 고기를 포기하기가 이토록 어려운가? 육류 섭취가 건강에 해롭다면 왜 인간은 애초에 채식주의자로 진화하지 않았을까? 2년 뒤인 2011년 초 나는 싱가포르의 에이트 트레저라는 식당에서 번잡한 차이나타운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열린 창문을 통해 근처 불교 사원에서 피우는 향내와 인도 제스민 꽃향기가 흘러 들어왔다. 바깥은 소음으로 들끓었지만 식당 안은 평화로웠다. 싱가포르에서 지낸 지 2개월이 막 넘은 나는 서서히 그곳 문화에 적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식당에서 한 경험은 나를 다시 낯설게 했다. 에이트 트레저는 분명 채식 식당이었는데 메뉴에는 양고기 카레, 젖먹이 돼지, 베이징 오리, 심지어 전혀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샥스핀마저 있었다.
혼란스러워진 나는 종업원에게 물었다. 채식 요리는 전혀 없나요? 종업원은 마치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듯 바라보며 메뉴에 나와 있는 음식은 모두 채식 요리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돼지갈비를 돼지고기로 만들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라고 되묻자 종업원은 그제야 설명했다. 모두 인공고기입니다. 그렇다. 답은 인공고기였다. 인공고기는 콩 또는 글루텐을 가공해서 석유 추출 물질로 고기에 향을 낸 식품이다. 그다지 식욕이 생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돼지갈비라고 적힌 음식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아주 맛있게 먹었다. 생김새도 고기처럼 생겼고 질감도 비슷했으며 심지어 맛도 고기 같았다. 여전히 나는 그 음식이 진짜 고기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100% 확신하지 못한다. 어쩌면 에이트 트레저의 요리사가 채식주의자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콩으로 만든 인공 고기라고 속여서 파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정말 궁금했던 건 인공 고기와 같은 특이한 음식이 생겨난 이유였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을 위한 인조 견과류나 식물의 뿌리를 뽑는 것이 학대라고 생각해 뿌리채소를 전혀 먹지 않는 자이나교들을 위한 인조 당근은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애초에 인공 고기는 왜 발명됐을까? 혹시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에 너무나 중독되어 소박한 채식 요리보다 화학 물질로 채워진 육류 대체 요리를 찾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고기의 맛에는 어떤 비밀이 있길래 혹은 육식에 어떠한 사회적 문화적 매력이 있기에 평생 채식을 결심한 채식주의자조차 고기의 맛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을까? 지금 나의 어머니는 여전히 고기를 먹는다. 심지어 돼지 피와 허파로 만든 소시지 요리인 카산카와 닭의 간을 잘라 만든 와트로코와 같은 폴란드 별미를 즐기기도 한다. 저울과 계산기로 직접 어머니의 요리를 측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만약 어머니가 평범한 폴란드인이라면 1년에 육류를 약 75kg 섭취할 것이다. 미국인의 육류 섭취량은 그보다 훨씬 많은데 1년에 약 125kg이다. 그동안 많은 과학 학술지는 육식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보고해왔다. 연구에 따르면 절임 육류와 붉은색 육류를 많이 섭취한 사람은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20%에서 30% 증가한다고 한다. 붉은색 육류와 가공된 가금류를 많이 섭취하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남성은 40% 증가하고 여성은 30%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 1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구자들은 적색 육류 섭취가 심혈관 및 암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지구의 역사는 육식의 역사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속임수를 쓰거나 점점 더 몸집을 키우거나 은신하는 생물들의 이야기다. 포식자와 먹잇감 사이의 목숨을 건 사투 이야기이기도 하다. 육식의 역사는 약 15억 년 전 온대성 바다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동물이 없었고 신체 구조가 복잡한 생물도 없었다. 그 당시 생물에게는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없었고 혈액을 공급할 심장이 없었으며 고기를 뜯어먹을 이빨이 없었다. 상식적으로 고기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만한 것도 아예 없었다. 먹을 수 있는 동물의 살이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 했다. 15억 년 전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단세포 생물이었다. 박테리아와 고세균이라는 두 종류의 유기체만 존재했다. 고세균이란 박테리아와 유사한 생물로 오늘날 섭씨 100도가 넘는
심해의 열수구나 사해의 초염분 수역 혹은 석유 광산과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고대의 박테리아와 고세균에게 세계는 포식자도 사냥도 없는 에덴 동산이었다. 이들은 태양의 에너지나 황 또는 수소 원소와 같은 무기원을 식량으로 삼았다. 그러나 평화는 곧 막을 내렸다. 독일 막스 플랑크 발생 생물학 연구소의 젊은 연구원인 가스파르 제켈리에 따르면 지구의 포식자와 육식의 역사는 속임수로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고대의 박테리아는 서로를 잡아먹을 수 없었다. 박테리아에게는 무언가를 잡아먹을 수 있는 입이 없어서 단일 세포의 몸으로 식세포 작용을 해 먹이를 집어삼켜야 했다. 하지만 박테리아의 세포벽은 나무줄기의 껍질처럼 딱딱해서 쉽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생물을 잡아먹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자신의 세포벽을 없앨 수도 없었다. 만약 세포벽이 없다면 바깥에 온전히 노출되어 죽음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나 약 15억 년 전의 어떤 시점에 고대 박테리아 중 일부는 자신의 세포벽을 허물고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기 시작했다. 이는 모두 속임수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제켈리는 박테리아가 사회적 생물이라고 했다. 오늘날에도 그러하듯 박테리아는 에덴 동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물의 표면에 떠다니거나 해저의 암석을 끈적끈적한 생물막으로 뒤덮으려 살았다. 박테리아는 이러한 생물막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각자 조금씩 분비물을 모아야 했다. 제켈리는 모두가 조금씩 벽돌을 가져와 함께 집을 짓는 공동체 같은 거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속임수를 썼다. 제켈리는 그 안에 살던 박테리아 중 일부가 벽돌을 가져오는 척만 하며 공동체에 편승한 거죠 라고 말했다. 생물막의 안정망 속에서 속임수를 쓴 박테리아는 자신의 세포벽을 허물고 포식자가 될 수 있었다. 태양이나 무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합성하는 대신 아메바처럼 다른 박테리아에게 기어가 모조리 집어삼켰다. 동기가 충분한 일이었다. 다른 박테리아를 잡아먹으면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고대 박테리아의 식세포 작용은 오늘날의 육식과 거리가 멀다. 하지만 이들은 최초의 포식자였고 다른 유기체를 잡아먹은 최초의 생물이었기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이들의 행위를 육식이라고 간주하여 이들을 육식동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많은 연구자는 지구상 첫 번째 포식 행위로 생물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이는 세포 소기관을 포함해 세포 구조가 복잡한 진핵생물의 출현에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포식자가 다른 박테리아를 사냥하기 시작한 후 잡아먹힌 생물은 소화되지 않도록 방어 기제를 개발하였고 포식자의 몸 안에서 생존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포식자의 몸 안에서 살아남은 생물은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세포기관으로 진화하였고 마침내 진핵생물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다. 모든 동물과 식물은 진핵생물이다. 고대 박테리아가 다른 생물의 고기에 푹 빠져들자 일련의 사건이 이어졌다. 세포 구조가 복잡한 진핵생물의 출현뿐 아니라 진화에 중요한 전환이 많이 일어났다.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몸집이 작은 생물에서 큰 생물로, 온몸이 부드러운 생물에서 딱딱한 생물로, 움직임이 느린 생물에서 빠른 생물로 진화하여 서로 잡아먹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맨 처음 고대의 박테리아가 다른 생물을 잡아먹지 않았다면 이 세상의 진핵 생물도, 다세포 생물도,
동물도 육식도 고기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삶은 변화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포식자는 다른 동물의 단단한 살점을 사냥하러 다니며 마침내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육식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진화하는 육식 동물. 약 5억 5천만 년 전 선 캄브리아 후기 지구의 온대성 바다에서 최초의 진정한 육식동물이라 불리는 생물이 육식을 시작했다. 이 육식동물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클라우디나라고 불리는 생물의 사체가 화석화되어 흔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사냥은 상어과의 포식자가 돌고래 같은 먹잇감을 공격하는 원색적인 모습과는 확실히 거리가 멀었다. 아직까지 선 캄브리아 시대에 존재했던 이 육식동물의 정체는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오늘날 존재하더라도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가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육식동물의 몸집은 0.5mm 정도로 쌀 한 톨만큼이나 작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날카로운 이빨로 먹이를 찢는 대신 먹잇감의 몸에 구멍을 뚫었는데 심지어 먹잇감도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 정도다. 클라우디나는 산호와 비슷한 말미잘이었는데 껍데기는 작은 유리잔을 쌓아올린 탑을 닮았다. 클라우디나는 주로 해저에서 생활했고 포식자에게 인간의 머리카락만큼 가는 구멍이 뚫려 잡아먹히는 운명을 맞았다. 이는 통상 오늘날의 육식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따르면 육식동물이란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클라우디나를 잡아먹은 포식자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클라우디나에게 실제로 먹을 만한 살점이 있었을까? 말미잘은 등심 스테이크처럼 살점이 많아 보이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나 고기라는 단어가 통상 동물의 신체 부위 중 가장 먹을 만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더라도 고기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골격근이다. 제2장 고기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다. 인터넷에서 구석기 시대 사냥의 이미지를 검색하면 초기 인류가 고슴도치를 사냥하는 모습이 검색되지는 않을 것이다. 매머드나 코끼리, 거대한 코뿔소의 이미지가 검색될 확률이 크다. 우리는 조상들이 거대하고 맹렬한 짐승만을 사냥하는 낭만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큰 동물들이 호모 에렉투스나 훗날의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린에게 가장 좋은 영양 공급원이었을까? 꼭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기를 향한 인간의 애정은 영양만큼이나 정치와 성문화와도 관련이 깊었다. 잡식으로 진화한 인간들. 새로운 나라로 이주하면 좋은 음식을 찾는 것이 큰 문제다. 나는 새로운 나라로 이사를 갈 때마다 식료품을 구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상당한 스트레스도 받는다. 식료품 가게에서 요거트를 고르는 것도 간단하지 않다. 라벨을 읽고 가격과 성분을 비교하는 기나긴 작업이 된다.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맛있어 하는지,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은지를 처음부터 다시 알아가야 하는 것이다. 가족을 잘 먹여 살리는 일에는 지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우리 조상들이 180만 년 전 동아프리카 밖으로 처음 이주했을 때 식량을 찾기란 몹시 어려웠다. 그리고 육식은 문제를 단순화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벗어나 전 세계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은 고기에 대한 식욕이라고 주장한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